함대를 파견하지만 어떡하겠다고요. 그래서 하메네이를 제거한다?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뭐 러시아로 망명을 한다? 갈 데가 없어요.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다르게 보면 안 된다. 그러나 오늘 모신 분은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이시죠. 조한범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지금 미국 항모가 지금 이란 쪽으로 향하고 있다, 집결하고 있다, 중동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트럼프가 사실 바로 공습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그 시위 시민혁명이 있었을 때 그 조용했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좀 망설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란에 항모를 보내죠? 시위 때문에? 글쎄요, 이번 기회에 정권을 바꿀 수도 있다, 시민들에 의해서? 그렇게 따지면 더 독재 국가는 북한이잖아요. 그렇죠. 네. 더 독재 국가 많아요. 중국도 독재고, 푸틴도 독재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란 국민들이 시위를 하니까 보낸다? 민주화를 위한다? 그치. 그건 이제 대의명분이고. 대의명분이죠. 그치. 그렇게 실제로는 보면, 우리 다들 알잖아요. 네, 에너지. 딱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국가에 대해서 이걸 했지만 다 전화로 전쟁을 끝내거든요. 그렇죠. 협박을 하거든요. 협박, 압박. 태국, 캄보디아 관세 매길 거야? 파키스탄, 인도 매길 거야? 지금 푸틴도 만났지만 항상 전화거든요. 중동도 네타냐 만나지만 힘은 안 써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두 군데에만 힘을 썼어요. 하나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수도를 폭격하고 델타 포스를 집어넣어서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대통령을 잡아갔거든요. 우리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죠. 그렇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카리브해 이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항모 전단과 강습 상륙 전단, 이제 해병대 실려 있는 그 압박을 한 거는 베네수엘라고, 또 하나는 그 전에 이란을 폭격했죠. 네. 이스파한, 나탄스, 포르도라고 하는 그것도 위험한 데거든요. 핵 물질 관련 있는 곳을 두들겨 팼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두 군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힘을 썼어요. 근데 그 두 나라의 특징이 있거든요. 베네수엘라는 세계 원유 매장량 1위, 무려 3천억 배럴이에요. 미국의 한 6배 됩니다. 네. 미국이 한 10이 되거든요. 그다음 2위가 사우디예요. 그리고 3위가 어디냐?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와 이란만 두들겨 팼는데 우연하게도 세계 매장량 1위는 베네수엘라, 3위는 이란이라는 거죠. 그러면 매장량과 실제 생산량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실제 생산량은 미국이 1위예요. 왜냐? 셰일가스, 셰일올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에너지 패권이라는 건 삼적 정답 다 알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패권을 가지게 되면 에너지 공급망을 장악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에너지 가격 결정권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게 돼요. 오펙이나 사우디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일단 중국의 목줄을 잡게 됩니다. 중국은 에너지 수입해야 되니까. 일단 베네수엘라 주요 수출국 80%가 중국이었거든요. 이란도 이란 에너지의 70~80%가 중국으로 갑니다. 요걸 잡게 되면은 중국이 한 20% 정도의 에너지 공급량을 미국이 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가격 결정권을 가지게 되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을 저유가 시세를 원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노믹스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러시아가 전쟁하는 게 석유 팔아서거든요. 석유값이 떨어지면 러시아는 전쟁을 못해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잡을 수 있어요. 에너지 패권, 가격 조정, 중국 러시아 견제, 인플레이션 억제. 그럼 이게 어디로 가느냐? 트럼프 대통령의 표로 가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에너지면 A부터 Z, A부터 Z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자꾸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도 이제 댓글 같은 거 보면 잘 안 읽는데 어쩌다 읽으면 베네수엘라 얘기하면은 부정선거 때문에 들어간 건데 현상을 모르고 있다, 네가 당신이,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잡아가면서 이유는 뭐냐? 일단 미국 법정에 마약, 나르코 테러리즘으로 기소가 됐어요. 네. 그다음에 부정부패, 인권유린, 부정선거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마두로 잡아간 다음부터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마약 얘기 나온 적도 없고 그렇죠. 부정선거 민주화 얘기 나온 적도 없어요. 마두로 지금 관심도 없어요. 잡아간 거.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에 부정선거고 만일에 인권, 민주화 이게 문제였다면 마두로와 정말 자웅동체 짝짝꿍이 누구냐? 지금 대통령 대행을 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거든요. 네. 이 사람도 쳐야 되거든요? 아니잖아요. 바로 전화 걸어서 우리 서기 협력해야지. 나하고 사이 좋아. 그러니까 로드리게스는 밤마다 전화하면서 미혹하고 석유 지금 협상하는 상황이거든요. 낮에는 반미인 척하지만. 로드리게스 잡아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마차도라고 하는 베네수엘라의 노벨평화상 수상자. 그 여성분은 트럼프한테 노벨평화상까지 선물을 줬죠.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처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마차도 보고. 아, 당신은 베네수엘라에서 존경을 못 받고 있어. 지도자가 못돼?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원래 부정선거를 안 했으면 이 사람이 당선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 지금 찬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뭐 베네수엘라를 부정선거 때문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이 로드리게스부터 시작해서 내무장관, 국방부 장관 두 축, 부정부패와 인권유린, 민주화 억제 다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의 손잡는 세력들하고는 지금 탄탄하게 유대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란으로 가볼 거예요? 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할 때 지금 이란 당국이 얘기한 게 3,000명 이상 피살, 뭐 만 몇천 명까지 나오던데. 3만 명 설도 나오고, 그러니까. 부상자까지 30만 명까지 나오거든요. 그 무자백에 학살한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빨리 관공서 점령하라고. 이란 사람들이 믿었죠, 트럼프 대통령을.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함대를 보내거든요? 지금 함대를? 그러면 이미 관공서 점령하라고 할 때, 그때 이미 보냈고, 그때 보호 조치를 했어야죠.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분위기만 조성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뭐냐면, 가급적이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말을 많이 해요. 때릴 거야, 말 거야, 어쩔 거야.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를 때리니까, 또 과거에 이란의 핵수를 때리니까 이제 전면 침공 가능성을 좀 얘기하죠. 근데 베네수엘라도 지금 침공 안 했잖아요. 전면 침공은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수도만 때려서 마두로만 잡아갔잖아요. 세계적인 역사에 남는 작전. 남의 수도에서 쿠바 정예 경호대 32명을 몰살시키고 자기네는 한 명도 안 다치고 잡아갔다. 기적이다 그랬죠. 그렇죠.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로드리게스가 안에서 협조했다는 얘기죠. 그죠. 누군가 안에서 내통했을 그럼요. 것이다. 안 그러면 안가 내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미 일부 보도에 나오잖아요. 로드리게스가 사전에 마두로만 잡아가면 협력하겠다. 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란은요. 이란 조건 내부에 협력할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철저한 밤이니까. 그다음 두 번째, 베네수엘라는 주변에 베네수엘라를 도와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베네수엘라가 의도 터져도 이게 옆으로 확산이 안 돼요. 불똥이 안 트여요. 근데 이란은 인구가 거의 9천만이고요. 베네수엘라는 비교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반미라고 하는 신정체제가 아주 장기간 탄탄한 권력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마두로는 달라요. 국민적 지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문제는 여기가 화약고라는 거죠. 여길 터트리면 지금 하메네이 신정정권이 그냥 죽겠냐는 거죠. 핵이 있어. 핵무기는 없지만 지금 하메네이 정권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뭐냐면 지난번에 이란이 폭격을 받았을 때 하메네이가 이 주변에 있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쪽 특히 카타르 기지 같은 데들을 두들겨 팼거든요. 근데 약속 대련. 미군 기지. 내가 쏠 테니까 너네 피해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그럼 이번엔 얘기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하메네이를 직접 겨냥을 하니까. 그러면 이란을 폭격을 하면 이란이 그대로 가만히 안 있죠.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까지 끌어들이죠. 공격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마두로는 잡아갔지만 하메네이는 얘기가 다르거든요. 마두로는 미국의 법정에 의해서 나르코 테러리즘, 마약 테러로 기소가 돼 있으니까 네. 좀 모양은 우습지만 델타포스 집어넣고 미국에 내려서는 마약 단속국이 잡아갔잖아요. 근데 하메네이는 아니거든요. 잡아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전면전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상군 병력을 투입한다? 이건 악몽이거든요. 그 다음에 만일에 하메네이를 제거한다? 그러면 더 다르거든요. 만일에 뱀이면
뱀 목 치면은 몸통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근데 뱀이 메두사라면요. 머리가 여러 달린 메두사라면요. 하메네이 목 하나 친다고 해서 신정체제가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른 후계자가 또 그런 게 여기서 그대로 나와 튀어나오면 있거든요.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우디 같은 경우는 중동은 불행하게도 민주주의 역사가 짧아요. 다 왕정이잖아요. 그렇죠.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다 왕정이잖아요. 그러면 이란이 혼돈스러워지면, 정정이 혼돈스러워지면은 이게 주변으로 번집니다. 주변 전체가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문제를 그렇게 화끈하게 두들겨 팬다? 이건 핵시설 몇 개 때리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함대를 파견하지만 어떡하겠다고요, 그래서. 하메네이를 제거한다? 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요. 압박을 한다? 하메네이 입장은 마두라고 다르거든요. 이게 신정체제이기 때문에 미국에게 항복하는 순간 하메네이의 뿌리부터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은 하지만 목표가 뭔지 불확실하죠. 네. 그러니까 벌써 지금 사우디가 하지 마. 네타냐후도 하지 마. 주변국들도 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근데 과거와는 좀 다르게 시위가 뭐 정말 몇만 명이 사망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격렬했고 전국적인 예. 아주 대규모였잖아요. 예.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더군다나 상인들이 합류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분석들이 초반에 많았었는데 무너질 것이다, 정권이. 달렸죠. 지난번 시위랑. 왜냐하면 두 가지가 다 다른 게 뭐냐면 지난번에 2022년에 히잡 시위가 있었죠. 한 여성이 히잡 미착용으로 종교경찰한테 구금이 됐고 조사 과정에서 의문사를 당했고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퍼진 게 히잡 시위거든요. 네. 심했어요. 그때도 한 300명 정도 최소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요인이 일단 히잡이라는 종교 원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망한 여성분이 쿠르드족이었어요. 아, 소수민족. 그러니까 이번에 시위 때도 쿠르드족 소수민족 쪽에서 희생자가 많았고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는 이 히잡이라고 하는 종교 문제, 쿠르드 소수민족으로 이쪽으로 몰아갔어요, 미국이. 이란 당국이. 그리고 그때도 히잡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란 내부에서 그렇게 민감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히잡 안 쓰면 잡아간다? 그러면 그게 아니고, 자, 메칸 향해 기도하는 시간에 애들이 축구해요. 그러면 잡아가는 게 아니라, 야, 하지 마. 그럼, 알았어요. 이 정도였다고요. 히잡도 안 써도 좀 써. 그러면, 알았어요. 이 정도, 경범죄 정도인데, 아마 이 문제는 소수민족 문제와 결합이 되면서 이 문제가 비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란 당국이 이 종교 탄압, 종교의 경직성, 이런 문제를 조금 완화하고, 또 그다음에 소수민족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형태로 이제 위기를 넘긴 것 같아요. 심했지만. 근데 이번은 그때와 다르다. 네. 왜냐하면 이번 시위의 출발점이 12월 28일 그랜드 바자르. 바자가 이제 우리 바자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시장이라는 그렇죠. 뜻입니다. 시장이라는 뜻. 여러 나라에 쓰는 용어거든요. 거기에 상인들이 먼저 들고 일어났거든요. 그럼 이 상인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하메네이 정권의 핵심 세력들이에요. 79년에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일으킬 때 자금줄이 이 사람들이었고 네. 이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지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메네이 정권과 일심동체에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죠. 지금 2015년에 JCPOA 이란 핵합의라고 그래서 이란 핵 문제가 지금 제재의 원인이고 경제난의 원인이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40에서 50분의 1로 가치가 폭락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아침에 상인들이 물건을 팔아요. 80원, 100원에 떼다가 120원에 팔았어요. 20원 남았죠? 그럼 저녁이 되면 150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래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문을 닫고 나와버린 거죠. 여기에 MZ세대부터 시작해서 젊은 세대들, 그 다음에 여기 불이 붙어버린 거죠. 첫 번째. 그러니까 종교 문제가 단일 요인이 아니고 경제 문제예요.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페지시키안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서 그랬잖아요. 우리도 할 수가 없다고 문제. 왜냐? 이게 제재잖아요.
제재를 해결하자면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 제재 때문에 문제가 심한데 그럼 이란 당국이 외화가 없느냐? 있어요. 외환 보유가 1,200억 달러거든요. 네. 우리가 보기엔 안 많아 보이지만 이란 경제 규모로는 저건 그렇죠. 돈이 아니거든요. 큰 거죠. 큰 거죠. 근데 이게 다 해외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 동결 우리나라에도 뭐 동결돼가지고 네, 못 협상하고. 써요. 네, 못 써요. 그러니까 이란 당국이 이 통화 외화 문제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이 와중에 화폐를 남발했어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 친신정 체제에 부합하는 기업들이 대규모 부도를 냈는데 이걸 돈을 찍어서 메워줘 버린 거죠. 그러니까 화폐가 지금 아무래도 흔들리는데 이게 효율적 될 정도로 화폐를 남발해 버린 거죠. 이미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희생자가 너무 많아요. 희생자 숫자, 피해 볼륨이. 그렇죠. 지금 이란 당국이 한 3,100명 정도 사망자 얘기했는데 아마 그 10배라는 게 최소 10배라는 게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일단 시위 규모가 차원이 다르고 핵심 지지층을 돌려섰고 그 다음에 시위 구호 목표가 그렇죠. 히잡 정규자유 이게 아니고 하메네이 죽어라예요. 그렇죠. 완전히 그때는 혁명인 거죠. 예. 뭐까지 나왔냐면은 팔레비 1979년에 몰락한 팔레비 왕정 돌아와라. 그래서 뭐 그 미국의 망명에 있는 레자 팔레비 왕의 마지막 아들이 내가 돌아간다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란 국민들이 팔레비 왕조를 그리워하느냐? 아니에요. 이 팔레비 왕조는 친미, 친영국, 친서방, 그렇죠. 독재, 부정부패의 썩은 정권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바크라고 하는 비밀 경찰이 이란의 반체제, 좌파, 종교 세력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투옥하고 처형하고 비밀 처형하고 아주 악명이 높았어요. 그냥 거기서 거기네요. 바뀐 사람. 더 나빠요, 사실. 더 나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문제는 뭐냐? 그 팔레비 왕조를 돌아오라고 했으니 이 하메네이 정권은 그보다 더 못하다는 예, 얘기죠. 예. 그러니까 뭐 조금 웃기는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치인 격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시위가 선을 넘은 거죠. 그렇죠. 적당한 수준에 서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제 하메네이의 민낯까지 다 본 거죠. 자, 그러니까 일단 이번 시위는 일부에서 뭐 진정됐다 끝났다 아니죠. 이미 30개 좀 확 넘어버린 거죠. 그렇죠. 이미 피해자도 엄청나고. 너무 많고요. 그럼 왜 이렇게 피해자가 많냐? 이란의 호메이니가 이 79년에 이슬람 혁명에 성공했을 때 압도적인 지지가 아니었어요. 반체제가 많았어요. 일단 좌파 공산 세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종교 세력들이 있었고, 그냥 민주주의 희구 세력들이 있었고, 소수민족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 많은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슬람 호메이니가 그 중에 제일 셌던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얼떨결하는 좀 그렇지만 혁명에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배를 못했잖아요. 알아야 호메이니가. 그래서 그때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라고 대략 한 20에서 한 25만 되는 군대를 장수합니다. 정규군은 그대로 있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전쟁이 목적이 아니고 이 혁명 정권을 수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정규군보다 대우도 좋고 승진도 빠르고 모든 장비도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메네이 정권과 목숨을 같이 하는 세력들이고 여기에 외곽 바시즈 민병대라고 있어요. 여성, 청소년부터 다 들어있어요. 수백만 되는데 최소 100만은 총성 세력으로 여겨져요. 그러면 지금 이 이란이 아무리 흔들리든 간에 군대 빼고 정규군 빼고 이쪽은 못 믿으니까 혁명 수비대 바시즈 민병대 최소 100만이 하메네이 정권을 떠받치는 지금 총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아무리 일어나도 이 친구들이 조직적으로 지금 폭력을 행사하니까 일단 눌려버린 거죠. 그러면 이란 국민들은 이미 하메네이 정권의 도덕성을 완전히 부정해버린 거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제 밀리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뭐 러시아로 망명을 한다? 갈 데가 없어요. 그렇게 가기보다는 아마 그 안에서 최후를 마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극과 극이 충돌하니까 컸던 거고 요 뒤에서 미국이 이제 너네 해라 그런데 개입은 안 했고
주변국들도 긴장해 있고 이 상태에서 함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는 방법은 하메네이 정권이 핵무기는 없어요. 핵물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 고농축우라늄이 90% 이상 농축을 해야 되는데 이란은 60%까지 농축했거든요. 네. 자, 여기서 협상을 하고 두 번째 석유 문제하고 그 트럼프하고 만약에 합의를 한다. 그럼 문제는 쉽게 풀릴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목표는 석유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은 핵이지만 어차피 미국과 협상을 한다면 농축을 더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하메네이 정권은 호메이니부터 출발하고 호메이니 정권의 영혼은 반미거든요. 그렇죠. 반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협상할 명분이 있으면 하는데 협상하는 순간 그동안 쌓아왔던 반미라는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조직이 내부에서부터 흔들리겠죠. 이게 딜레마예요. 근데 또 이런 시각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던 것은 당장의 어떤 그 군사력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을 때 공격하기 위해서 모인다라고 하면 또 이게 대비를 하니까 방심하게 하면서 일단 모아놓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좀 긴장 이렇게 하다가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그냥 바로 때릴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베네수엘라를 볼게요. 공격할 것처럼 했잖아요. 항모전단, 해병대 실은 강수량 전단. 그렇지만 한 명도 땅에 발을 안 디뎠잖아요. 델타포스 말고는. 왜? 전면적으로 상륙하는 순간 대규모 미국의 인명피해는 그건 불가피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 페르시아만에 지금 이 이란 주변에 대규모 병력을 지금 집중시켰어요. 그럼 이란의 인구 거의 1억에 육박하는 이란 땅에 병력을 상륙시킬까요? 그 많은 병력을 상륙시킬 수단이 있나요? 그럼 이란 혁명수비대, 이란 정규군하고 교전을 해야 되는데 그 전면전할 능력이 지금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베네수엘라처럼 하메니를 잡아가거나 죽이거나 해야 되는데 잡아가면 더 문제고 종교 지도자니까 죽이면 또 더 문제거든요. 그럼 제한적인 폭격을 한다? 그럼 수뇌부가 없어지면 아니라 내전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란의 페르시아 민족이 한 55, 많아야 60%가 안 되고요. 한 15%가 아제르바이잔족, 아제르족. 그 다음에 한 7, 10% 가까이가 이 쿠르드족이거든요. 여기가 또 터지면 내전 상태로 가거든요. 실제로 일부 이란이 통제 못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번져버리면 이제 어떻게 하죠?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중동 전체가 이스라엘이 개입해도 해결을 못하잖아요. 지금 통제력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뭔지. 트럼프 대통령 항상 부동산 업자식이에요. 부동산 거래할 때 어떻게 하죠? 1억이야. 세게 부르고. 3천만 원, 300만 원만 깨줘. 안 돼. 이렇게 가죠. 베네수엘라도 결국은 희대의 역사에 남을 작전인 것처럼 보이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에서 동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몇 달 동안 그 앞바다에서 전면적으로 상륙할 것처럼 그렇게 페이크, 일단 속임수를 보인 다음에 목표는 상륙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냥 마두로만 잡아갈 생각이었고 모든 걸 다 탐지한 다음에 안에서는 누가 해요? 로드리게스 내지는 미국의 동조하는 세력들이 모든 정보를 다 준 거죠. 네. 그럼 어떻게 이겨요? 전자전으로 마비시켜놓고 정보는 다 알고 있었고 뭐 일부에서 극초음파, 우주인 무기, 외계인 무기 그러는데 전 그 가능성을 높지 않게 보는 게 그 초음파 무기 같은 게 마두로한테는 영향이 안 가요? 만약에 마두로 죽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치밀한 내부자 정보, 내부의 호응, 그 다음에 전면적인 상륙작전 할 것 같으면서 모든 사타 정보가 그것만 본 거죠. 마두로의 동선만. 거기다 중국 특사가 바로 마두로 만난 다 직후에 잡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특사가 엑스맨이에요. 중국 특사가 오니까 마두로는 설마 날 건드려? 그렇죠. 편하게 잔 거죠. 근데 이란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좀 다르죠.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다르게 보면 안 된다. 그러나 트럼프가 저렇게까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안보에 돈 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움직이는 곳은 딱 두 군데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이다. 목표는 뭐냐? 석유 패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집결이 됐을 때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계속해서 긴장감 가지고 지켜봐야겠네요. 이번에 중국에서 나오는 뉴스 보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는데 사실 그동안 그 시진핑 권력의 대항마로 장유샤가 가장 크게 떠올랐었고 오히려 심지어 시진핑은 그 꼭두각시고 뒤에 장유샤가 다 조종하고 있다. 실권은 다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퍼지고 있었거든요. 라고 했지만요. 했지만 근데 이번에 나오는 뉴스 보니까 예. 바로 뭐 그냥 숙청당하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중국의 근데 내부 상황. 저도 가면 뭐 댓글 같은데 욕을 많이 먹는데 저는 그럴 리 없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중국에서 장유샤라고 하는 군부가 이 시진핑의 권력을 넘볼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하면 다 이 썸네일은 다르게 다니까 이제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일단 사회주의 국가에서 쿠데타 일어났다는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그렇죠. 별로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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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쿠데타가 한 번 있었어요. 린표라고 마오쩌둥이 후계자로 임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오쩌둥 부인 장청 사인방과 네. 문화혁명 여기에 반대하면서 갈라졌어요. 근데 아무래도 마오쩌둥은 자기 부인 편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담하게도 자기 아들이 이제 공군 핵심이었는데 마오쩌둥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71년에. 근데 이게 사전에 발각이 됐고 비행기 타고 가족이랑 도망가다가 내몽골 아마 소련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 비행기가 추락해 죽었거든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서 중국 안에서는 중국 군부의 정치 색깔을 빼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건 특이한 사례고 네. 원래 공산당 군대는 당나라 군대예요. 왜냐하면 야전 세력이 있죠. 야전군들이. 일 것이잖아요. 근데 공산주의 국가에는 정치지도위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대장이다 그러면 대대장급의 정치지도위원이 있어요. 대대. 이 사람을 사상 감시해요. 이 사람의 결정권이 더 있어요. 네. 군사 지식은 없어도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제해요. 군인만 감시하는군요. 예, 이 사람만. 사단에는 사단 정책이 또 있어요. 군단에는 군단 정책이 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군인들만 감시하면서 이 정보를 어디로 올리느냐? 노동당, 공산당에 올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권한이 없어요. 정치 지도위원 허락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화물선이 하나 외국으로 출발하죠. 그거 못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화물선 선장이 있으면 이 선장 옆에 정치 지도위원이 같이 타요. 그래서 얘가 다 감시를 합니다.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지도위원의 눈을 피해서 뭐 쿠데타를 일으킨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 리영호라는 총참모장, 우리 총 합참의장이 네. 김정은 집권 7개월 만에 처형당하거든요. 확인됐어요, 서류로. 아, 그래요? 내부 문건으로. 이유가 뭐냐? 김정은 허락 없이 부대를 이동했다. 아니, 총참모장이면 훈련하려면 사단, 군단 다 이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대급 이상도 이동하려면 김정은의 직접 명령이 없으면 북한 군대 이동이 안 돼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유샤가 뭐 무슨 쿠데타를 꿈꾸고 독재 세력을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자, 중국은 또 북한은 소련은 모두 공산당이 지배하죠. 그러면은 중국은 제일 핵심이 공산당 정치국입니다. 그렇죠. 여기 핵심 멤버 중에 단 한 명의 군인도 없어요. 모두 공산당료예요. 그러면 이 공산당의 지휘하에 뭐가 있느냐? 당중앙군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PLA 인민해방군은 내각의 지휘를 받는 게 아니라 공산당의 지배를 받고 공산당의 핵심 저게 누구예요? 바로 시진핑이잖아요. 그렇죠. 당중앙군사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주석, 북한의 위원장이라고 그래. 주석이 시진핑, 부주석 둘, 그 다음에 위원이 4명이거든요. 요게 이렇게 7명이 돼 있어요. 7명이. 그럼 이 시진핑 3기가 원래 5년 2번 하고 끝이잖아요. 근데 시진핑의 3기가 2023년에 시작되거든요. 그럼 2023년 3기 시작을 언제 결정하느냐? 2022년 당대회, 20차 당대회에 10월 달에 거기서 결정했거든요. 네. 이때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때가 누구냐? 당연히 시진핑이 주석 아니겠어요? 부주석이 허웨이둥. 그다음 이번에 숙청된 장유샤. 여기 주석 둘, 주석 하나. 그다음 위원이 4명이에요. 네. 리쌍푸, мя오와 그다음에 장성민, 류젠리 이렇게 4명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시진핑이 관례를 깨고 장기 집권으로 가면서 당 중앙 군사회의를 구성했으니 이 사람들은 시진핑이 신복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신복이죠. 신복 중에 신복이죠. 그런데 2023년부터 문제가 생겨요. 리쌍푸 국방부장관이 날아가요. 그 다음에 мя오와 그 다음 부주석이 있던 허웨이둥이 날아가요. 3명이 날아갑니다. 이유는 뭐냐? 불법과 심각한 기율 위반이에요. 이게 부정부패라는 얘기예요. 부정부패. 네. 그러니까 지금 4명 남았잖아요. 4명 남으면 누구 남았느냐? 부주석 하나 허웨이둥 날아갔어요. 이번에 이제 시진핑 남았고, 그 다음에 부주석이 장유샤였어요. 허웨이둥 날아갔고, 그 다음에 남은 정치국원이 둘일 거 아니에요. 3명이 날아갔으니까. 하나가 장성민이라고 하는 규율조사위원회 서기. 이 사람이 누구냐? 정치지도위원회 쉽게 말하면. 군기반장, 감사원장. 그 다음에 류젠리, 우리를 치면 합참의장. 이렇게 네. 4명이 남았거든요. 근데 이 4명 중에 2명, 합참의장이 날아갔고 이번에. 그 다음에 부주석, 장유샤가 날아간 거예요. 네. 그럼 남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진핑하고 정치지도인 군기반장 하나만 남은 거예요. 둘이 그냥. 자, 그럼 시진핑은 민간인이죠. 네. 그 다음에 이 장성민은 누구예요? 군기반장이잖아요. 그렇죠. 정치위원이잖아요. 그럼 야전군 세력 5명은 모두 없는 거예요, 지금. 지도부가 모두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유샤라는 실세가 날아갔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체제를 옹립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물리적에는 7명의 당중앙 군사위원회 중에 고자질하는 장성민 빼고 나머지 5명은 차례차례 다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그게 자기 측근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제까지 시장이 생각했던 거는 시진핑의 세력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날아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컸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진핑의 권력에 도전할 사람들이면 애시당초 3기 집권을 갈 시작을 안 했겠죠. 거기다 지금 계속 지난해부터 나왔던 장유샤, 뭐 시진핑을 뭐 가택 연금시키고 무늬만 시진핑이고 장유샤가 장악하고 군권은 넘어가고 쿠데타하고 이런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그럼 이 장유샤라는 인물이 누구냐? 시진핑 아버지가 희중신이거든요. 장유샤 아버지하고 희중신은 국공내전 때 거의 의형제예요. 장유샤하고 시진핑도 거의 의형제예요. 네. 이 둘이 싸워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장유샤가 70대 중반인 사람이 지금에 와서 뭘 거기다가 군 자체가 당의 통제를 받는데 세력화할 수도 없는데 왜 도전을 했을 거며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렇게 보도했거든요. 장유샤가 미국에게 중국의 핵 관련 기밀을 넘겼다. 저 그거 보고 배꼽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게 거의 부통령급인데. 장유샤가 핵 관련 기술 왜 넘겨요, 미국에다? 아니, 지금 시진핑은 민간인이고 장유샤가 군인이니 군 최고 지도자가 돈이 부족하다고요? 중국군이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한데 중국군은 부정부패하면 기본적으로 수조 단위예요, 단위가. 미국이 수조를 줘요? 그렇다고 장유샤가 미국으로 망명을 해요? 그럼 장유샤가 왜 이 핵 기술을 넘겨 설명이 안 되잖아요. 자, 도전할 이유도 없어요. 시진핑이 뭐 장기 집권한다? 그 장기 집권이 자기 미래인데. 그 다음 미국에 넘겼다? 이유가 없어요. 그럼 답은 뭘까요? 이 5명이 차례로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뿌리 깊은 부정부패로 봐야 된다. 결국 그냥 말 그대로 부정부패 때문이다. 네. 왜냐? 지금 처음에 시작된 게 로켓군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왜냐하면 시진핑은 2027년까지 전쟁 준비를 끝내라. 미중 패권 경쟁에서 첨단 군사력을 우위를 세워라. 그래서 시진핑이 주목한 게 로켓군이거든요. 그렇죠. 네, 로켓, 미사일 세력이 있어야 대만을 집중 공격할 수 있고 미사일 억제력이 있어야 미군 증원을 막을 수 있고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거니까. 너 오면 내 쏠 거야.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거든요. 이 돈이 줄줄 샌 거죠. 이미 보도 나왔잖아요. 미사일 사일로,
지하에 있는 사일로 뚜껑이 안 열려. 그 다음에 미사일 열어보니까 액체 열려듯이 물이 들어있어. 심지어 호거 있죠, 중국 호거. 네. 인민해방군이 호거 만들어 먹으려고 미사일 열을 빼서 불에 떼서 먹었어.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정도로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강이 혼란해 있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바로 레드 캐피탈리스트와 레드 마피아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죠? 레드, 공산당이라는 얘기죠. 캐피탈리스트. 자, 중국의 개혁 개방은 누가 시작을 했느냐? 덩샤오핑이 했어요. 그렇죠. 덩샤오핑이 누구냐? 당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건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만 가지고 있었어요. 군을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덩샤오핑이 아니었으면 78년에 개혁 개방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머릿속에서 뭐가 있느냐? 공산당이 개혁 개방을 주도했다.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화가 공산당을 바꾼 게 아니라 공산당이 자본주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드 캐피탈리스트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공산당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마오인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몇 달 동안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 몇 년간 활동을 못했죠. 공산당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경제 권력까지 같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허가권 강한 데는 항상 부정부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본까지 통제하는 겁니다. 근데 썩을 수밖에 없죠. 그럼 레드 마피아는 뭐냐? 이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부정부패의 고리, 범죄와 고리를 형성한다는 얘기예요. 네. 캄보디아에 있던 그 천스, 그 범죄주의 깡패가 지금 뭐 수십조 원 돈을 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부분 희생자가 중국이에요. 하긴 뭐 우리도 많이 분노하지만 중국 대다수는 사람. 중국인이겠죠. 범죄하는 사람들도 중국 사람이지만 당한 사람도 중국이에요. 근데 그 천수를 왜 아직까지 안 잡아갔느냐? 중국 내 비호 세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부패 고리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레드 캐피탈리스트, 레드 마피아는 지금 중국 경제가, 중국 체제가 썩을 수밖에 없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시진핑이 자기 발등을 찍는 거죠. 지금 독재를 강화했잖아요. 네. 독재가 왜 필연적으로 붕괴하냐면 독재는 투명성, 그 다음에 전문성 이런 관계 없거든요. 오로지 충성도, 그렇죠. 파벌. 그러니까 시진핑 권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기 발밑은 썩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집권하면서부터 보시라이 같은 인물들, 이런 사람들을 부정부패로 잡아놨어요. 부정부패 캠페인. 그렇죠. 그게 중국 국민들한테, 중국 인민들한테 박수 받았어요. 왜? 아니까 썩어 있는 거예요. 최근 중국 드라마의 흐름이 뭔지 아세요? 뭐죠? 옛날에는 뭐 옛날 영화 삼국지, 고전 드라마, 그다음에 역사 드라마. 예, 중국 국뽕 영화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새로운 게 하나 추가됐어요. 권력형 부정부패. 이게 시진핑이 들어와서 그 부정부패는 레드 캐피탈리스트, 레드 마피아 때문에 중국 경제가 커질수록 부정부패는 커져요. 중국은 부정부패 터졌다면 몇 조 원이라니까요. 하긴 뭐 나오는 뉴스 보니까 무슨 그 뭐죠? 그 집안의 금고에 뭐 쌓아놓은 네. 금괴 돈 이런 거 보니까 뭐 집은 초가집인데, 마오따이주. 네, 집은 초가집인데 땅만 파보면 다 금괴고, 집은 뭐 다 쓰러져 가는데 화장실 뒤에 보면 뭐 돈이 마오타이가 뭐 수백 병 있어야 이런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독재를 강화할수록 자기 발밑은 썩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부정부패 캠페인으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발등은 더 썩는 거죠. 더 썩는 거죠. 안 그렇다면은 지금 자기랑 같이 시작했던 그런 정치국, 이 당중앙 군사위원 5명이 다 나갈 리가, 5명이 다 권력에 도전해요. 장유샤까지 끝까지 남아 있었는데, 그렇죠. 유엔이랑 하나는 최고 지휘자고 하나는 합참의장인데 이 두 사람까지 날려요. 이 장성민만 남겨. 제가 보기엔 이 장성민이랑 하나 남은 사람, 규율위원회 서기도 이 사람도 누가 조사하면 이 사람도 걸릴 거예요. 네. 시진핑도 당연히 걸리겠죠. 썩었으니까. 안 그러면 권력 유지가 안 되니까. 이렇게 봐야 된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장성미 이 장유샤가
그렇게 뭐 2인자라고 떠들더니 야 시진핑 무섭다 한 칸에 날리는구나 절대 권력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본다. 그냥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계였다. 관계였고 중요한 건 아니 어떻게 7명 중에 당중앙 군사위 중에 시진핑 빼고 민간인 고자질하는 장성민 빼고 5명은 다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말씀대로 이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중국군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사실 그 군대 뭐 기술이라든가 무기 뭐 자랑은 하지만 얼마나 엉터리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공산당 회의에서 중국 군부의 상당수가 빠져 있었어요. 핵심 관료들의 상당수는 모두 실각이었어요. 다 부정부패 예, 숙청. 지금 비어 있는 자리가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그 당 기율심사위원회 서기 제가 말씀드렸던 군기반장 장성민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지난해 연말에 이 부주석으로 올라갔거든요. 네. 그럼 시진핑 주석 당중앙군사위, 장성민 부주석, 기율반장 이제 기율반장도 없어요 지금. 주석과 부주석만 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그렇다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중국군의 명령 체계가 또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있고. 예. 그렇다고 하면은 2027년 그 시진핑이 목표로 한 대만 뭐 수복, 뭐 함락, 침공 뭐가 됐든 이 계획이 어그러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당연히 정상적이라면 그렇죠. 그런데 시진핑이 왜 열받았는지의 얘기 중에 하나가 아무리 그래도 장유샤 같은 사람은 정말 형제 같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때부터. 형님이었다며 예. 그냥. 그런데도 왜 날려야 되느냐 중에 설 중에 하나가 2027년까지 전쟁 준비를 끝내라 그랬는데 뭐 ICBM 기름으로 호거 구워 먹어? 물 집어넣나? 농반 진반.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썩어버린 걸.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2027년까지 전쟁 준비를 끝내고 지금 제가 보기에 시진핑의 목표는 3회님, 4회님이 아니고 영구 집권이거든요. 네. 그런 대만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그 기본이 바로 물리력이거든요. 전쟁을 하든 안 하든. 그렇죠. 근데 뚜껑을 열어보면 열어볼수록 이게 아닌 거죠, 첫 번째. 그러니까 시진핑이 여기에 대해서 대노했고 결과적으로 읍참마속에 했던 설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 설은 부정부패는 기본이고 장유샤는 중월전쟁 때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했을 때 네. 실제 참전 경험이 있어요. 중국 안에 몇 안 되는 류젠리도 마찬가지고요, 합참의장도. 이때 상당히 탁월한, 그때 이제 중국이 베트남한테 코피 터졌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탁월하게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 장유샤, 류젠리 같은 실전 경험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 설은 부정부패 외에 장유샤가 오히려 대만 침공을 말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 갖고는 안 된다. 같은 얘기죠. 썩어버린 중국 군대 가지고는.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는 뭐 어마어마하게 보여주지만 그 장비들이 제대로 성능을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 군 지휘부가 물론 5대 전구로 나눠서 전구 사령관들 남아 있어요. 네. 그러나 그 위에 핵심적인 최고 지도부가 모두 사라졌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느냐? 안 되죠. 그런데 시진핑이 중국을 반드시 침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도 할 거라는 거죠. 그럼 더 무모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말리거나 뭔가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예 없으니 트럼프 보면 되죠. 트럼프 일기 때는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어른들의 축에 막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기 때는 어떻게 돼요? 베네수엘라 폭격해, 이란 폭격해, 위험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린란드 침공할 거예요. 캐나다 50. 지금 그대로 다 하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자기 무슨 멜라니아는 뭐 다큐멘터리 찍는데 뭐 수백억 원씩 받아. 그다음에 지금 이민단속국이 비무장 시민들 쏴 죽인 다음에 테러리스트를 몰아? 이거 아무도 못 막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야전 세력들 5명이 모두 날아갔으니 원인이 뭐든 간에 지금 당 중앙위원회 결정권자는 민간인 시진핑과 정치군인 노릇하던 이 장성민, 물론 이 사람도 원래 야전이 있지만 어쨌든 나중에는
시진핑의 충직한 충견이었거든요. 뭐 나쁜 편의 충견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동안 2016년부터 어마어마한 중국군 내부를 수청해 왔거든요. 네. 이 사람은 지금 야전의 전문가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야전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시진핑이 여기서 물러나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지도부가 없는 상황에서 만일에 대만 침공을 한다 그러면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양날의 칼이에요, 이 상황은. 야,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오히려 이제 그만큼 그 중간에서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러저러한 것들을 걸러주는 역할 하던 사람들 아니면 그 직급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어떤 불만 같은 게 있으면 바로 최고 지도자 이 시진핑에게로 몰리는 거 아니냐. 그럼 이게 좀 내부 국민 저항도 그렇고 좀 복잡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 지금 트럼프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신났죠.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선을 넘는 게 아니라 선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화당 안에서도 그 보수적이라는 미국 총기협회도 지금 트럼프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 완충판들이 사라지니까 시진핑이 무모한 결정을 해도 이 중간에서 실무적으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해줄 수 있는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야전 세력들이 모두 사라진 거죠. 그렇다면 이제 시진핑한테 반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판 예스맨만 남는 거고 트럼프도 중국판 미국판 예스맨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시형 지도자들만 내시형 참모들만 남아 있는 거죠. 예스맨들. 그러니까 그렇죠.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러다가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도 큰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는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소불위의 시진핑 권력이 강해졌다. 아니 어떻게 군 지휘부가 사라졌는데 권력이 강화됩니까?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건 원래 자를 수 있었던 거고요. 그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으니 네. 시진핑 권력 체계는 겉으로는 세 보이지만 내구성은 약화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뭐랄까 아주 탄탄했던 그 독재 그 권력 이것이 이제 서서히 바닥서부터 균열이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요 상황으로만 봐도.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거다. 시진핑 독재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요즘 그 그린란드 예. 사건 가지고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야 설마 미국과 나토가 전쟁을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게 악화됐었잖아요. 그렇게 트럼프가 말을 했었고. 판타지 소설 같아요. 그러니까 나토가 미국으로부터 공격당할 것을 염려하는 상황 자체가 예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이 그린란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그만큼 트럼프는 절박하게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지금 보면 미국의 운명은 크게 보면 고립주의 세계에서 국제주의 세계로 넘어갑니다. 그게 미국이 유럽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냥 힘겨우니까 메이플라워 타고 간 거 아니에요. 가서 인간 땅 뺏은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미국이란 나라가 없었고 네. 영국의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제국주의 세력들의. 그래서 조지 워싱턴 이런 사람들이 우리 독립하자 라고 미국을 만들었잖아요. 18세기 후반에. 그러니까 그때는 겨우 그냥 코피 터져가면서 영국이나 프랑스, 스페인 이런 쪽들 남북 아메리카가 싸워서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유럽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아휴 저 마이너리티 별 볼 일 없는 친구들이 가서 만들었어. 아이 그냥 줘버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5대 대통령이 먼로거든요. 네. 먼로 독트린이라는 게 있어요. 1823년에 먼로가 이런 선언을 합니다. 야, 니네들 유럽 우리 더는 식민지 만들지 마. 그다음 우리한테 개입하지 마. 그리고 거꾸로 우리도 니네 안 건드릴게. 이게 먼로 독트린이에요. 고립주의예요. 이때는 처절한 방어주의죠. 뭐냐? 제발 우리 건드리지 마라. 나 니네 신경 안 쓸 테니까. 우리도 안 쓸게. 미국이 어떻게 힘이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먼로 독트린이에요. 이게 1823년이에요. 근데 미국은 참 천혜의 땅이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치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있죠. 맞아. 진짜 그 우리 땅이었어야 되는데. 자, 그럼 세계 평화로울 텐데 지금. 자, 근데 1904년이 되니까 한 80년 흘렀잖아요. 미국이 좀 간이 보졌잖아요. 그렇죠. 뭐 루이지애나도 사고 알래스카도 뭐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이 루즈벨트예요. 두 명이에요. 2차 대전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때는 시어도 루즈벨트. 이 사람은 미국의 해군력을 아주 강화시킨 네. 소리 없는 강자 대통령이에요. 미국에서 그 사람 존경하는 사람들 많아요. 보수 중에서. 이 사람이 이제 좀 꿈을 키웁니다. 유럽은 내가 안 건드릴게. 그런데 남북 아메리카 여기는 내 관할이야. 조폭 언어로 내 나와바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서반구 정책이에요. 네. 이걸 멀로 독트린을 이제 공격적 멀로 독트린을 확장한 거죠. 원래 지도상의 서반구는 그린란드도 들어가요. 그린란드, 북아메리카, 중남미까지 이렇게. 여기까지야 이게 시어도 루즈벨트의 멀로 독트린입니다. 확장된. 그런데 이게 언제 깨지느냐? 2차 세계대전. 1차, 2차. 1차, 2차 처음에 미국은 개입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네. 니네 전쟁에 내가 왜 끼어? 그런데 1차 세계대전 무제한 잠수함전에 기어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유럽전이 개입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얻어 터지고 만주, 일본 얻어 터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폭탄 한 발 안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세계의 공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 유럽은 무너져 폐허가 돼. 미국은 트럼프 말대로 뭐 하루에 배 한 차씩 찍어내. 이러니까 세계 공장이 된 거예요. 네. 2차 세계대전 끝날 즈음에 미국은 세계 GDP의 40에서 50%를 차지합니다. 엄청난 강대국인 거죠. 그 당시에 보면. 그러니까 미국과 기타 등등의 세계였어요. 소련도 그 난리 쳤지만 미국 GDP의 40%를 못 넘어. 곧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멀로 독트린과 시어도 루즈벨트의 확장된 독트린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왜? 세계의 질서를 미국이 지킴으로써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마샬 플랜부터 시작해서 유럽이 부흥하잖아요. 일본이 부흥하잖아요. 네. 일본이 G2까지 가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한국도 G10이에요. 세계 10위예요. 그러니까 점점 미국의 아직도 상대적 영향력은 1위죠. 네. 근데 미국의 GDP는 세계 GDP의 한 25% 내외에서 많이 줄어들었죠. 네, 지금도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걸 갖고 트럼프가 막 칼질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게 아니라 이거거든요. 중국도 올라와 다국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질서를 왜 지켰느냐? 착해서 그게 아니고 그래야 미국 스탠다드로 전 세계를 지배하니까. 우리도 사실 이 사회, 대한민국 사회가 알게 모르게 미국 스탠다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팍스 아메리카나의 미국의 질서를 지킴으로써 미국의 국익이 관찰되는 게 국제주의거든요. 이게 미국의 공화 민주의 주류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일본이 G2까지 쫓아와? 80년대 중후반, 90년대 중반까지. 중국이 이제 또 올라와? 우리가 예전 같지 않아? 냉전은 깨졌어? 소련이 없어졌어? 유럽을 내가 왜 지켜야 돼? 셰일가스. 우리가 세계 1위 생산이야? 중동 안 중요해? 보니까 중국이 치고 올라오네? 중국 잡아야겠네? 이 얘기는 뭐냐? 예전 같지 않은 미국. 네. 바뀐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는 마지막 국제주의의 끈을 잡았죠. 동맹과 연대. 네. 일로 와, 어깨 동무하자. 그치. 우리 팀을 이루어서 우리 같이 중국 견제하자. 팀워크야. 옛날 같으면 팀워크가 뭐 필요해요. 나 혼자 다 하면 되는 거죠. 백승하는 투수가 5승하는 사람 투수 몇 명 무슨 소용이 있어? 혼자 다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도 저물어가는 미국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동맹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동맹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근데 트럼프는 보면 아니거든요. 솔직하거든요. 나 돈 안 쓸 거야. 세계 질서에. 그거 내가 써봤자 나한테 이익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범위를 글로벌에서 다시 시어도 루즈벨트로 줄여요. 바로 웨스턴 헤미스피어. 서방구 전략으로 줄여요.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에 나왔던 국가안보 전략, 이번에 나온 NDS, 국방부 국방전략에서 보면 2022년 바이든 때 국방전략의 표지는 글로벌 전 세계 지도거든요. 네. 이번에 2026 NDS 국방부 국방전략을 보면 표지 지도가 없어요. 그리고 안에 열면 첫 페이지에 뭐가 나오느냐. 본문 첫 페이지에 서방구 옛날 지도가 나와요. 남북 아메리카. 그러니까 트럼프 생각은 트럼프가 생각하는 마가는 뭐냐면 바로 서방구예요. 서방구. 이제
세계 말고 남북 아메리카만 우리가 확실하게 갖자.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러니까 이번 국방전략의 핵심은 뭐냐? 유럽은 유럽이 지켜. 한국은요. 한국도 그랬어요.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일본하고 너네들이 중국 해. 핵은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critical but more limited US soft. 한국은 충분히 스스로 지킬 수 있어. 칭찬해줘요. 아주 강한 나라야. 국방이 많이 있어. 강한 군사력이 있어. 방위산업이 있어. 그러니까 반면에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노후돼 있어. 위협적이지만. 그러니까 한국은 알아서 지키세요. 그러나 크리티컬, 이게 핵이라는 얘기거든요. more limited US soft는 뭐냐? 재래식 전력은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방구에 집중하겠다. 이게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기 시어도어 루즈벨트 때는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아무리 북쪽을 봐도 그때 꽝꽝 얼어붙어 있거든요. 그렇죠. 기술도 없고. 근데 지금 어떻게 돼? 녹고 있잖아요. 그렇죠. 빙하가 녹고 있고. 첫 번째 녹고 있어요. 북극 항로가 열려요. 기술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생각에는 저 그린란드. 거기다 또 메르카토르 효과라고 그래서 이 지도 특수 효과로 그린란드 지도에서 보면은 아프리카만하게 보여요. 근데 실제는 아프리카의 1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땅이야. 녹고 있어. 지하 자원이 있어. 러시아, 중국을 견제하는 최적지야. 더 큰 거. 북극 시대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는 이제 시어도어 루즈벨트에서 하나가 더 붙는 거죠. 그린란드. 또 붙죠. 캐나다는 시원한 번째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아메리카 제국주의. 그러니까 팍스 아메리카나 글로벌리즘이 트럼프 때 오면 이제 서반구 소제국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폭격한 것도 그건 거예요. 여긴 내 거야, 내. 조폭용으로 내 나와버려요. 그렇죠. 쿠바 침공할 거, 무너뜨릴 거야. 멕시코 폭격할까? 콜롬비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룰라하고도 싸우잖아요. 아르헨티나, 보소나루, 그렇죠. 쿠테타스를.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 온난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하지만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린란드를 지금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린란드도 진심으로 병합하고 싶어 하는 거고 캐나다도 뭐 51번째 주로 들어와. 이게 뭔가 이 감정을 건드리는 그 말싸움이 아니에요. 아니라 실제 원하는 거군요.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캐나다는 그게 진짜 위협인 거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업자 출신이잖아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치, 민족, 아이덴티티 이게 안 중요해요. 계산해서 그린란드 내가 돈 주고 살까? 1인당 10만 달러 줄까? 그럼 넘어오겠지 이런 생각인 거예요. 캐나다 생각해봐. 지금도 사실 캐나다의 방위는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다고 보시면 돼요. 메이저리그도 같은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계산해봐.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이익이잖아. 그린란드. 너네 거기 있어봐야 뭐해? 우리한테 들어오면 훨씬 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양반은. 너네한테도 이익이잖아.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 사고가 그렇게 굳은 거예요. 그냥 이해관계로만. 그럼요. 그 부인 보세요. 멜라니아. 지금 자기 다큐멘터리 찍어서 수백억 돈 받아요. 우리는 안 돼요. 그 다음 트럼프 가족 코인 팔아서 떼돈 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안 됩니다. 왜냐? 여긴 동양적인 쉐임 컬처, 수치 문화가 있고 이게 법제화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건 아닌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자본주의에 내가 돈 버는데 이런 개념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 민족 감정, 가치, 이념, 내셔널 아이덴티티 이런 것과 충돌하는데 원래 그게 없는 분이니까 그분은 이게 별로 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걸 막는 사람들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린란드 내놔. 좋은 말 할 때. 내가 나쁜 뜻이 있어서가 아니야. 니네 도움이 돼? 싫어? 내가 살게. 안 돼? 그럼 어쩔 수 없어 힘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동맹이 동맹을 이런 거거든요. 그린란드는 2차 세계대전 때 덴마크가 나치에 점령당하니 미국에 있던 덴마크의 대사가 미국하고 본국이 없으니까요. 네. 그린란드가 미국으로 오는 지름길이니 니네가 지켜줘. 라고 해서 협정을 체결해요. 본국 훈령 없이. 실제로 들어가서 그 독일군을 쫓아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51년에 덴마크가 이걸 합법적인 협정으로 체결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린란드를 지키는 건 미국이에요. 그리고 그린란드에 냉전기, 지금 그린란드의 인구가 5만 7천인데 냉전기 때는 왜냐? 지구 공면 효과로 극지가 러시아에서 미국으로는 최단거리, ICBM이 걸려와요. 그렇죠. 가장 빠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북극 얼음 밑으로 이동하는 잠수함들이 나오는 구멍이 바로 그린란드 앞이에요. 여기다가 해적 케이블 깔면 다 잡아요. 그 다음에 극지를 통하는 인공위성을 관측하는데 최고로 좋은 데가 거기에요. 그래서 냉전기에 미국이 거기에 기지를 운영을 했고, 무려 20여 개 가까운 기지를 운영을 했고, 지금도 5만 7천인데, 그때 미국 인구가 한 10,000명 됐어요. 네.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중요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중국과 러시아가 그걸 차지할 거래요. 말이 돼요? 미국 위제가 거기 있는데? 그럼 지들이 뺏기는데?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안 들으니까 왜 그린란드 주민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돈도 좋지만 땅 팔라고 그래서 우리가 돈 주면 독도 팔 수 있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침공을 해? 그러면 덴마크랑 그린란드가 싸우면 며칠이 아니라 5분도 안 돼서 전멸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겠어 이렇게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토 집단방위 32개국 중에 하나라도 침공을 받으면 전체가 다 싸우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8개국이 독일, 영국, 프랑스 포함해서 그 다음에 북유 뭐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북극권 국가들이 병력을 파병했어요. 그린란드에 보라고 몇 명 안 돼요. 뭐 한 명 보는 데도 있거든요. 그냥 신용이에요. 그때 트럼프가 뭐라고? 이것들 봐라 10% 관세. 6월부터 25%. 지 마음인 거예요. 관세고 뭐고 그냥 자기 마음인 거예요. 뭐 캐나다, 중국만 나니까 100%. 그러니까 이게 유럽이 물러설 수가 있나요? 이때부터는 이제 자존심 싸움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랬더니 정면으로 충돌하려고 그러니까 덴마크 뭐라 그래요? 그래? 우리 국채 팔 거야, 미국. 활짝 놀랬죠. 왜? 유럽이 미국 국채의 40%를 가지고 있거든요. 중국까지 한꺼번에 판다 그러면 미국 경제는 공중분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보스 가서 뭐라 그랬어? 군사행동 안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기분 좋지? 그렇지. 근데 토탈 억세스야? 조건 달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덴마크가 가지고 있는 달러 국채가 한 1억 달러밖에 얼마 양은 안 되지만 그게 갖는 상징성이 유럽이 가지고 있는 EU가 가지고 있는 국채로 연결이 된다고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거니까. 경제는 심리잖아요. 그렇죠. 이 나비 효과 하나로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웨스턴 헤미스피어 서방구 전략 그 이전에는 뭐라고요?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 시대의 종말.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는 끝나가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안 끝나죠. 그렇죠. 오래 가죠. 그러나 옛날로는 절대로 못 돌아간다. 타국화가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아직도 상대적으로는 제1이지만 절대적인 영향력은 점점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중국이 크죠. 베트남도 커요. 우리도 컸어요. 이제 방글라데시도 커요. 점점 커져요. 이 배경 속에서 나타나는 게 바이든 방식, 트럼프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방식은 극단적인 웨스턴 헤미스 서방구 전략인 네. 거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저 시도는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 마가가 아니라 미국의 석양을 더 당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벌써 시작됐잖아요. 인도하고 EU가 FTA 체결했잖아요. 그렇죠. 20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그러한 것들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는 나라들끼리 지금 막 합종 연행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질문이 나토도 그러니까 즉 EU가 이제 그 미국이 아닌 중국하고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그렇게 되면은 그 패권 국가와 도전 국가의 이 간격 이런 것도 좀 애매해지는 것 같은데 모두 무너지고 있어요. 네. 모두. 지금 뭐냐면 덴마크, 캐나다는 트럼프 이전만 해도 미국하고 캐나다는 한 나라예요. 한 나라예요, 사실상. 네. 그리고 캐나다의 방위에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거든요. 세계 해안선 길이의 40%가 캐나다인 거 아세요?
아, 그래요? 일입니다. 엄청 해안선이 많네요. 기네요. 섬이 많거든요. 미국은 10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긴 해안선에도 불구하고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잠수함은 고물 잠수함 4척밖에 없어요. 아, 두 척은 고물로 지금 서 있고 두 척도 제대로 가동이 안 돼. 그래서 60조 잠수함 사업이 나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그 우리가 지금 따내려고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전 그 그럼요. 기업들이 가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였는데 또 덴마크는요. 덴마크는 미국이 중동에서 벌인 전쟁에서 아마 인구 비율로 가장 많은 전사자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덴마크, 캐나다는 미국을 가장 큰 우방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중국하고 동급이에요. 적으로 생각해요. 위협스러운 국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깨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동맹이. 나토가 흔들린다가 아니라 나토는 트럼프 때문에 이미 깨지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심인 국가가 저러고 있으니 지금 트럼프가 한번 저렇게 흔들어 놨는데 트럼프 다음 정권이 온다 그래서 나토가 미국은 다시는 안 그럴까 이럴까요? 그렇죠. 이제 못 믿는 불신이 생긴 거죠. 이미- 언제든 그럴 수 있다. 이미 불을 질러 놓은 거죠. 이미 불을 질러 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거대한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죠. 자, 이런 시대에서 이제 우리 한국이 어떻게 생존해 나갈 것이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어떤 정책 때문에 우리가 그 미국의 밸류 체인으로부터 좀 선택을 받고 중국의 견제를 도전을 좀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로운 점도 있다라는 게 분명한 거는 있는데 어쨌건 이런저런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쓰신 책이 무국화 시대 예, 그래서 이 대한민국 무국화 생존 시대입니다. 시나리오 예. 이거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책의 바로 핵심이 바로 트럼피즘은 음. 갑툭튀가 아니다. 다극화 그러잖아요. 아니다. 무극화다. 자, 우리는 냉전 때 위소 양 진영의 냉전적 질서의 세계에 살았거든요. 네. 그때는 오히려 미국과 소련이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을 관리를 했어요. 이걸 조폭의 질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조폭들이 있는 데는 잡범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리누르거든요. 갈등들을.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대로. 왜? 양측이 두루 싸우니까. 3차 세계대전의 위험은 있지만 전쟁은 안 일어났죠. 내부의 갈등은 관리합니다. 눌러요, 스프링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눌러버립니다, 이렇게. 근데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여기저기 갈등이 튀어나온 거죠. 그렇죠. 유고슬라비아 내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1차, 2차 전쟁, 조지아, 러시아 전쟁, 체첸 1차, 2차, 중앙아시아들 국가들끼리 갈등,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는 거죠, 여기저기서. 미국은요? 미국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못 하니까 여기저기 터지는 거죠. 막 터지는 거죠. 일단 걸프 전쟁 1차, 2차, 아프가니스탄 테러와의 전쟁, 리비아, 시리아, 지금 예멘 후티, 중동, 심지어 인도, 파키스탄, 캄보디아, 태국까지 전쟁하잖아요. 그렇죠. 양안 전쟁은요.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두노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안보의 무질서, 안보의 불안, 안보의 위기라고 봐요. 두 번째는 경제의 무질서, 경제의 위기, 경제의 위협이 옵니다. 지금 선진 자본주의 국가 중에 G7 중에 2% 넘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어요. 성장률이. 네. 미국도 흔들리죠. 나머지 다 0% 성장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 부채의 늪. 프랑스 마크롱이 난리치면서 재정개혁하려고 또 못했죠. 110%거든요. 정부 부채. 영국이 100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큰일 났다. 국가부채. 38조 달러 5경이 넘는다. 120%거든요. 네. 이태리 140%예요. 일본 250%예요. 중국은 80%라고 그러는데 그건 그렇죠. 페이크죠. 왜냐? 중앙정부만 지방정부 있죠. 그 다음에 공산당 체제 국영기업 있죠. 기업 부채가 숨겨진 게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합치면 300%라는 소리예요. 어마어마한 부채의 늪. 그러니까 사회주의 경제는 망했지만 자본주의 경제에 지금 구조적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럼 기술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옛날엔 그랬거든요. 자동차 공장 하나 만들면 디자인 만들었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빅테크는 AI 툴을 개발했더니 개발자를 해고해요. 그렇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 구글,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뭐
엔비디아 옛날 매출에 비해서 옛날 굴뚝산업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밖에 고용을 안 해요. 판단은 AI가 해요. 그렇죠. 일은 로봇가 해요. 합치면 휴머노이드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내년부터 머스크 대량 생산한다는데 그럼 걔들이 나오면 지금 육체 노동자들 어디로 가요? 지금 판단은 누가 해요? AI가 또 하고. 그러면 이 경제의 볼륨은 커져도 고용은 떨어져요. 여기도 어떻게 돼요? 고령화, 저성장, 젊은이 취직이 안 돼요. 그 자본주의 위기예요. 그러니까 안보의 위기, 경제의 위기죠. 그럼 세 번째는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정치의 위기로 가요. 네. 불안하면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투자도 안 하고 기존 질서에 안주하고 남들 배려하는 것보다는 안 하고 다민족보다 우리 민족끼리 소수적으로 뭉치거든요. 시장 파이가 먹이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걸 차지하기 위한 아주 치열한 싸움이 더 벌어지는 거죠. 구조적인 건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니체의 신은 죽었다. 이 중세 이후의 근대의 디지털 버전이 나와요. 냉전 때는 어쨌든 냉전적 질서가 확 우리를 붙잡아줬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나는 자본주의가 싫어요. 이게 확 전체적인 어떤 틀을 유지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 자유로부터 오는 불안, 네. 그러니까 전체주의, 권위주의, 그 다음에 맹목적 동조, 그 다음에 초인에 대한 의존, 누군가. 그러니까 보수와 우경화하면서 여기에 극으로 가는 토양들이 만들어져요. 우경화, 좌경화는 뭐 정권의 선택이지만 극자나 극우는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볼까요? 일본 참정당 극우예요. 다카이치 뿌리. 독일 AFD, 나치. 이태리 멜로니, 무솔리니. 옛날에 말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영국 개혁당. 프랑스 르펜. 민족전선 극우. 이태리 멜로니. 아르헨티나 밀리에. 지금 전 세계에서 다 우경화, 큰 흐름을 흘러가는데 여기서 이제 극우들이 이제 생기는 거고, 그러면 이런 거대한 불안이 되면 바로 초인, 스트롱맨, 선동적인 정치가 판을 줍니다. 정확하게 트럼프예요. 그렇죠. 트럼프예요. 그러면 시진핑, 푸틴, 심지어 젤렌스키 다 민족주의예요. 극우 민족주의예요, 사실은. 아르헨티나 밀리에, 헝가리 네. 오르반, 튀르키예 에르도안. 그러면 이게 민주주의의 위기가 생깁니다. 민주주의 위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도덕적이거나 이런 것보다는 나쁜 남자도, 그러니까 나쁜 남자 신드롬인 거죠. 그렇죠. 나빠도 좋아. 나만 지켜줘. 강한 남자가 좋아. 그 푸틴이 맨날 이러고 총 들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지금. 네. 트럼프 맨날 막 이러잖아요. 소리치잖아요. 빨간 모자 쓰고 다니면서.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힘으로 해결됩니까? 안 그렇죠. 되는 거죠. 자, 정치의 위기가 와요. 그 세 가지. 안보, 경제, 정치의 위기. 이게 무국화의 배경이에요. 그럼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뭉쳐야 되는데, 왜? 네 번째 위기가 있거든요. 그건 바로 리스크 소사이티. 물리이백이 86년에 예견했던 기술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지만 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위험이 발생했어요. 그게 바로 기후재앙이에요. 북극이 녹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디로 갈지 몰라요, 지금. 북극이 녹고 기후재앙이 현실화되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내로 온도 우리가 막자. 1.5도가 뭐가 중요해? 우리 36.5도죠? 체온이. 네, 그렇죠. 1도 오르면 어떻게 돼요? 37.5도잖아요. 1.5도 오르면 38도예요. 내버려두면 죽어요. 지금 38도에 근접하고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뭐라고 말해요? 기후온난화 그거 거짓말이야. 화산 한번 터지면 뭐 얼마나 많은데 이러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팬데믹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의 위험. 그때 가졌던 공포심은 이 팬데믹은 이게 끝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 기후로부터 자연으로부터 올 수 있는 재앙이다. 그럼요. 그때 치명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치명률이 높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지면 끝장이죠. 또 있어요. AI. 인간에게 AI로 지식을 양도할수록 AI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AI가 어떤 결정을 할지 이미 공포영화 나왔잖아요. 미래영화에. 그 다음 또 AI 시대는 뭐냐? 바로 전기예요.
AI 시대는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답은 불행하게도 원전? 원자력밖에 없어요. 체르노빌, 드리마일, 후쿠시마 최악의 원전 경험을 했는데 너도나도 원전을 줘요. 이제 원전의 붐의 시대가 올 거예요. 원전을 줄여야 되는데 AI 시대는 신재생 에너지나 화석 에너지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원전 짓잖아요. 지금 원전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인류는 이미 최악의 원전 노심이 녹아버리는 사고를 3번이나 경험했다고 해요. 드리마일, 후쿠시마, 체르노빌. 중국도 우리 향해서 우리 서해안 쪽으로 얼마나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도 해안에 얼마나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일본이 이미 터졌잖아요.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위험들은 뭐냐? 전 세계가 인류가 하나의 단위로 협력을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무질서는 어디로 가요? 각자 도생의 무질서에. 무국화로 가고 있는 이게 지금 역설인 거죠. 저는 이 시대를 생명 안보예요. 라이프 시큐리티. 인류 전체가 하나의 단위로서 전멸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고 저는 극단적으로 진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국화 시대는 바로 그 부분을 진단하는 겁니다. 이 극이 없는 수없이 많은 정치, 경제, 사회, 이 안보의 위기, 이 인류 사회, 인류 전체로서 위기가 있는데 극이 없어요.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열강들은 책임을 질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능력을 상실했어요. 분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국화 시대에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그 시대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야 해법이 찾아지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시대에 대한 병식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무국화 시대라는 책을 쓴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무국화 시대에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순, 그 다음에 나아갈 길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다 나오겠군요. 이제 그 진단을 해야만 이제 무국화 시대 시리즈로 제가 계속해서 가능하면 책을 저술할 생각인데 그 첫 시리즈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은 이 진단을 했을 때 대안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이 무국화 시대에는 무국화 시대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생존법들이 있거든요. 네.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르면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여러 가지 정권의 성향을 많이 지금 지나왔지만 이제 무국화 시대 파고에 힘없이 떠다니는 낙엽은 아니다. 이제 키도 있고 조타수도 있고 왜냐 지금 경제력은 세계 10위예요. 국방력은 5위예요. 그다음에 문화력은 세계 선도예요.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뭐 논란이 있지만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 비상계엄에 대해서 뭐 여러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러한 거대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가 그랬잖아요. 지난해 연말에. 대한민국을 봐라. 배워라. 민주주의, 경제 모두 모범생이다. 근데 애는 낳아야 된다. 그건 문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많은 그 협상 바게닝 파워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우리가 캐나다 6조 사업에 독일과 양파전을 합니까? 그렇죠. 어떻게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중국까지도 우리 배터리를 씁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보고 배 만들어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북극 항로에 대해서 새로운 강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문화가 캐대언이 세계를 지난해 그 헬로윈 때 미국에 제일 많이 팔린 게 캐대언 의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는 엄청나죠, 뭐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국뽕이 아니고 무국화 시대는 무국화 시대에 맞는 셈법이 있다. 각자 도생의 시대. 그때는 뭐냐? 결국은 어설픈 선악, 어설픈 도덕주의가 아니라 우리 국익 우선에 우리가 가진 바게닝 파워를 최대한 활용해서.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국익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동맹이니까 아니니까 의미 없어요. 우리가 살아남는 길들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이번 주말에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무국화 시대 대한민국 생존 시나리오 이번에 또 새 책을 내신 조한범 박사님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